최근 한국 경제에 아주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에서 거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와 주식, 부동산, 기업 투자까지 모든 자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닿고 있죠. 심지어 이 돈의 규모가 상상 이상인데다가 정부의 재정지표나 국민자본 흐름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몰리는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금융시장은 수치로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장 주식 거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서울과 주요 도시에선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죠.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외국인 투자 덕분에 활기를 띠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 신호라고 보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뉴스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했는데요.朝鲜日报它特别报一件事情说，中国的资本来袭了，大举买入韩国的国债、股票、房地产。结果你跟我说，中国它根本是什么？想买下整个韩国，就可以避开川普的规定跟限制，就可以借壳上市，借机来生蛋。这是韩国国会议员千英硕说的，是他发现他的资料说，最近买韩国国债买最多的竟然是中国，而且速度竟然是美洲地区的5倍以上，速度非常的快，把卖掉美债的钱大量去买韩国的国债，那这就会造成一个危险。他一直在买的时候，整个韩国会变成是政治跟经济都会产生影响力，叫影子影响力。对，假设中国现在收了大量的韩国的公债之后，你看韩国公债，中国哪有最多138兆？这里面最多的就是中国人，那它已经是美国的好几倍以上了。如果它大量卖这些公债的时候，韩国可能会发生经济危机，经济会发生崩。所以今天中国已经拿了67.94亿美元。如果我今天突然卖掉的话，我就让你韩国经济就崩溃了。对，这就是一个大问题。所以他现在正在疯狂的收购韩国的经济、韩国的政治。跟对产生政治影响力，再来韩国股市也被它大量的收购。现在还发生一件事情，是韩国的上市公司中国大量的收购 ，Kakao 是他们的通讯软体 ，Kakao 是它也有它的 Pay 跟 Kakao Pay。结果它现在最大的韩国以外股东变成谁？叫支付宝，它已经持有将近20%的股权了，等于它现在变成是一个支付系统最大的国外股东。那发生了什么事情？韩国的金管会就发现。这家 Kakao Pay 竟然把个资传给了支付宝，总共有4000万韩国人的资料被他拿走了。对韩国人的信用资料、资产跟交易都产生影响。你的资料都在中国人的手里，那那我不要 Kakao Pay 嘛，我用另外一家嘛。对不起，叫 TAS 的这个支付系统第2大了。现在更惨，它37.71%，将近38%是被蚂蚁金服买走了。所以你中国都掌握住了。更惨的是，这是川普没有想过会发生这些事情。是我们知道，川普用关税跟科技封锁在对付中国嘛。结果现在韩国大田区今年初的时候，大田区就发现一家半导体跟面板设备公司，员工竟然不知道自己的老板变成中国人了，90%的股权已经被中国股东持有了，甚至跟他一起做生意的韩国人都不知道说，我们不知道他已经变成一家中国公司了。这个叫做借机来生蛋。什么叫借机来生蛋？是他生产这些设备的时候或东西的时候卖到美国，人家会以为那是什么公司？那是中国公司还是韩国公司？其实包括成均馆大学或者是首尔明治大学的教授都说，人家会把它当成是韩国公司，等于他避开了什么？避开了美国的这些制裁，所以它是另类的洗产地的方式，过去洗到越南去，这次没有，因为它必须要去突破美国的封锁，它借由韩国就可以突破了。我们在收购公司的时候，可以买市场、买客户，也可以买什么？买技术。所以这些半导体面板的技术有可能会被中国人买走了，所以美国人可能还被蒙在鼓里，因为连员工跟来往企业都不知道，还变成韩国公司了。今年以来中国是每天1家的速度在收购，是用这种方式这是大家没有发现。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한국 국채는 138조 원으로 유럽 109조 원, 미주 27조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꾸준히 한국 국채를 늘리며 보유국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중국이 가진 한국 국채가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무역 전쟁을 겪으며 미국 국채를 줄이고 투자처를 다변화했습니다.
한국 국채는 수익률이 연 3% 안팎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금리가 낮은 일본, 유럽보다 매력적이었죠. 문제는 한국가가 지나치게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갑자기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중국은 한국 기업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직접 투자 신고액은 67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디지털 금융과 엔터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19%를 확보했고 엔트그룹은 토스페이먼츠 지분 37%를 확보했으며 텐센트는 SM,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에 투자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 유통 허브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20조 4,9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5.8% 증가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의 활력이 돌게 되죠. 하지만 한쪽으로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직관적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65%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록 신건수가 1만 1,336건이죠.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 중인 중국인은 9만 9,804명이며 조만간 1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즉 차이나 머니는 증시 가치는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투자, 즉 안정적 수익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영향력 확보입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정치 경제적 환경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핵심 산업과 자본 흐름 속으로 스며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기적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구조적 의도와 장기적 전략까지 읽어내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기업 투자 전반의 균형적 관리와 감시 체계가 지금 한국 경제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아직 2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1월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총 2,72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 선택이 1,518명이고 범죄 및 정당 방위로 인한 사망은 1,202명에 달하며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1월 한 달 만에 벌써 3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20년간 지속된 아프간 전쟁의 미군 사망자 수가 2,5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2,700여 명이 총기 사고를 당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총기 문제가 사회적 고질병으로 번진 지 오래됐지만 올해에 들어 유독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총기 난사가 빈발하고 있어 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은 상당한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공권력이 강한 나라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 안전한 곳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올해 들어 치안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자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나라를 비교하고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영상에 언급되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소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과 휴전 상황이어서 한국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우리나라 언론에 비해 심각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상황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한 외국인이 한국의 치안과 남북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바를 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 한국에 거주했다는 외국인이 느낀 한국의 치안과 남북관계에 따른 위험성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해당 영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치안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외국인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Pros, there's very little to no crime in South Korea. If you happen to lose your belongings like wallets or anything else significant, you're quite likely to be able to go back to the place where you think you lost it and recover your items. Many times people who find them will place the items back on the bench or just around the area where you lost them. There are no gang-related activities, there are no scuffles, no fights. Clearly, crime does occur. There are break-ins, and you have to be cautious. Particularly women in some instances. There have been reports of taxi drivers harassing women and such. So you do need to be aware of such things. But overall, Korea is pretty safe from any other type of society and civilization. Most apartments don't really use keys. Keys have been abandoned. Most of the locks on doors use a code. All you need to have is a 6 to 8 digit code which you punch into your lock and it opens up. No more need for keys. Cons? Korea is technically still at war with the North. In the past 13 years of me living here since 2005, on and off, it's always been like that, and nothing ever really happened beyond the regular fear-mongering on television.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마치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매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여기고 출장이나 여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려져 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영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I'm from Paris and I'm just here since 2 days. And I'm from Paris and I've been living here for 6 years now. Is South Korea safe for you as a foreign woman for the past 2 days you've been here? Yeah, I think it's safe because, for example, in the airport we could leave our luggage, and like it was strange for us because in Paris we don't leave anything, and there are many people that will steal your things, so we don't leave. And here in Korea, we feel more safer than Paris, unfortunately, because I had many problems like what she has told. I have experienced many things like that, and like there are many people that steal things like a phone or bags and many things, and that's why I told you that here I feel safe because of that, because for me Paris is the worst. I'm originally from Chicago, United States, and I've been here for about a month now. I would say yeah, at least in comparison to I've grown up in cities my entire life. And I definitely feel like I have to be on edge at home. You can't walk with headphones in. It's better if you walk with a friend. Here I'm still like a little hesitant going out at night, but by and by I definitely feel a lot safer than I have in the past in other cities. Maybe a little overwhelmed or on edge, but never where I felt like my personal physical safety has been threatened. Overwhelmed, on edge by what? It's busy. It's noisy, it's hot. I feel like I sort of, like all of my senses can get overwhelmed, but the minute I sit down and take a breath, it's usually fine. Which country is the most unsafe? I've only ever traveled abroad twice, not counting this time. So I would have to say the time I spent in New York, I traveled to New York once by myself, and that was really sketchy. I had really no idea where I was going. I didn't really know anybody. So I pretty much avoided going out at night until my friends met up with me in New York. That's when I probably have felt the most unsafe or afraid to walk at night. Yeah. It's been good. Everyone has been very polite, super nice. Servers are really understanding when I only have very minimal Korean. I really like the public transportation. It's super easy to get around. So I've enjoyed it so far. I'm from Romania, and I've been staying in South Korea for only 3 weeks. I'm very safe as a woman. Even in metro, even in night, even everywhere, in public spaces, in restaurants, everywhere, I feel quite safe. Where are you from and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South Korea?
I'm from the U.S. in Boston, and I've been here for about like a month and a half. I'm just doing an internship right now for marketing. Based on your personal opinion, is South Korea safe as a foreign woman? I think it's pretty safe. I don't have a lot of friends here, and I've been taking myself out. Obviously, take safety precautions, calculate a risk. But I think it's relatively safe. I live in the U.S. and the U.S. is kind of unsafe, especially with the recent gun violence. So I guess that is probably the most unsafe country I visited. Do you think South Korea is one of the safest countries in the world, or the safest country in the world? I definitely think it's up there. I know Singapore is also very safe, and Tokyo is very safe for a city as well. I think it's safe and easy to navigate. Yeah.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치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치안을 보여주고 있어 미국의 LA 경찰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치안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워크숍을 오는 등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선수들 못지않게 응원단끼리도 자존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국가대항전이 되면 분위기는 더욱 뜨겁죠.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정 응원 중 애국가를 크게 재창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한 응원 수준을 넘어 응원 도중 벌어진 도발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인데요. 해당 경기에서 중국 팬들이 한국 팬들과 선수단을 심각하게 조롱했고, 이 사건은 단순한 팬의 돌발 행동을 넘어 양국 간 외교적 파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만행을 벌인 중국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무슨 행동을 했고 뒤늦게 밝혀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 한국과 중국팀 사이에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중국 관중들이 전두환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경기에 나선 한국 프로팀이 광주FC였던 만큼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이용해 중국의 원정 응원을 갔던 광주 팬들을 도발하려고 한 겁니다. 이에 광주FC는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죠. 논란이 점점 커지자 중국팀은 4일 후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경기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울산 현대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 2시간 전 갑자기 기권을 선언한 것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울산까지 와서 경기 전날에 기자회견과 공식 훈련을 하는 등 경기 전 활동을 진행했지만 경기 2시간 전이 되자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기를 기권해버린 겁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가능성을 말해주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경기 당일 선수단의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많은 축구팬과 전문가들은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AFC 챔피언스 리그는 단 한 경기라도 기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권하려면 대회 전체에서 기권해야 하는데요. 중국팀은 무승부만 하면 16강에 진출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대회 전체에서 기권해야 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소 모호한 건강상 문제로 기권한다는 중국 측 발표에 이번 기권 사태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산둥성 선수들이 묵고 있던 한국의 호텔을 한국인들이 포위하고 정치적 성격의 시위를 벌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선수들의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이 중국 축구팀의 경기 불참을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국제방송사 NTD에서는 한국 팬들이 천안문 탱크 사건 사진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국팀이 긴급히 기권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과 중국팀의 처벌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수많은 한국 팬들이 울산으로 몰려와 중국 민주화 운동 탄압의 상징인 중국 팬들에게 맞대응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중국 대사관에서는 중국 축구팀의 경기 출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대응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도 웨이보 같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공산당의 극성 팬들이 자초한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상대보다 먼저 도발하다가 스스로 발등 찍은 꼴이다. 자기 민감한 부분은 감추지도 못하면서 남을 건드리냐. 전두환 사진 들고 나설 때부터 결과는 예견됐다. 이번엔 도망쳤지만 다음에도 한국 가서 경기할 수 있겠나? 이제 외국 팀들이 중국을 어떻게 자극해야 할지 다 알게 됐다. 한편 상황의 정치적 민감성을 인식한 중국 정부에서는 논란을 억누르기 위해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웨이보와 지우 등 중국 플랫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 내용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팬, 전두환, 천안문과 같은 키워드는 중국에서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설명하는 중립적인 게시물조차 삭제되었죠.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는 널리 보도된 반면 중국 관영 언론은 정치적 함의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회피했습니다. 중국 팬들의 논란이 되는 행동이 있었다고만 언급했을 뿐 전두환 사진과 광주 팬들의 천안문 대응 계획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 대립이 아닌 단순한 축구팬 분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기권해버린 중국팀에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국 산동팀의 갑작스런 기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 2년간 AFC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나서는 걸 금지시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둥 구단은 제재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부과받았고 아울러 챔피언스 리그 대회 출전으로 벌어들인 미화 60만 달러와 성과 보너스 20만 달러 그리고 한국팀에 대한 보상금 미화 4만 달러까지 포함돼 총 약 89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AFC의 중징계를 받은 중국의 산둥 구단이 부적절한 응원을 한 관중을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소후닷컴은 약 12억 원인 거액의 징계를 받은 산둥은 해당 관중을 법정에 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거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구단이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중국 산둥 구단은 경기가 끝난 뒤 해당 관중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평생 경기장 출입금지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만큼 해당 관중을 상대로 법적 배상 청구도 진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객 때문에 경기를 기권하게 되고 출전 금지에 벌금까지 냈지만 중국 팬의 몰상식한 행동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일어났는데요. 이번에도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과의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울산 HD와 중국 청두 룸청팀의 경기에서 중국 관객들이 경기장에 한국 선수를 향해 물병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반 44분 페드루 델가두에게 선제골을 먹힌 울산은 후반 31분 엄원상의 동점골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허율의 극장 역전골로 2대1 승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역전골 이후 상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허율의 역전골이 들어가고 세레머니를 펼치는 순간 이에 흥분한 중국 팬들이 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팬들이 물병을 투척하고 욕설을 쏟아붓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각국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았죠. 이 사건이 또다시 논란이 되자 AFC에서는 중국 팬들이 울산 선수들에게 물병을 던진 행위가 징계 및 윤리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팬의 부적절한 응원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을 모욕한 중국 관객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10억이 넘는 센 벌금을 맞고 2년간 출정 정지까지 당해 죄책감이 상당히 클 텐데요.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 그리고 관중들이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지길 바랍니다.